한나라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다.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타오를 나를 기다릴 뿐이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공으로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은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패망한 조선의 백성들은 흩어졌고 중국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고조선의 유산과 민족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나라를 세울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부여 왕족의 후손으로 전해지는 주몽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는 천부적인 궁술 실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주변의 시기와 위협 속에서 결국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주몽은 망명 끝에 졸본이라는 작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를 받아준 인물이 바로 소선호입니다. 그녀는 졸본 지역의 유력자 집안 출신으로 주몽의 건국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주몽은 졸본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며 그 이름을 고구려라 칭합니다. 고는 그의 성씨, 구려는 옛 고조선 지역을 의미하는 말로 고씨의 구려, 즉 고씨가 세운 새로운 고조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독립국가가 아니라 고조선의 정통을 잇는 새로운 왕조의 선언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초창기부터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부족을 통합하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주몽은 하늘의 아들, 즉 천재의 자손이라는 신화적 배경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성한 존재로 신격화하며 백성들의 충성과 정당성을 이끌어냈죠. 이런 종교적 권위는 정치적인 정통성과 결합되어 고구려의 왕권을 강하게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건국 이후 고구려는 주변의 적대적 세력, 특히 한사군과 끊임없는 긴장을 유지하며 성장합니다. 초기 왕들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했지만 점차 안정된 기반을 다지며 고구려는 정복 국가로 전환해 나갑니다. 국가 체제 역시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부족 연맹 형태에서 점차 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로 변화하며 행정과 군사 체계가 정비됩니다. 또한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 신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복합 국가였습니다. 졸본 지역에 위치한 초기 수도는 소규모였지만 군사적으로 유리한 산악 지형에 자리 잡아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이는 이후 고구려의 전통적인 산성 중심의 군사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주몽은 건국 후 동명성왕이라는 시호를 받으며 신격화됩니다. 그의 후계자들 역시 왕권 강화를 위해 주몽의 신화를 계승하고 자신들을 하늘의 후손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고구려의 건국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회복과 고조선의 계승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망국의 폐허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제국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고구려의 초창기 역사는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졸본에 자리 잡은 고구려는 산악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략으로 주변 부족의 침입을 막아내며 내부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정은 곧 확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고구려는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닌 정복 국가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이 된 인물이 바로 고국천왕 제위기간입니다. 그는 고구려의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고국천왕은 기존의 형제 상속제를 폐지하고 부자 상속제를 도입해 왕권의 안정적 계승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조치는 고구려의 정치적 불안 요소를 줄이고 장기적 왕조 체계를 마련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은 바로 진대법의 실시입니다. 고구려는 당시 농경 기반이 약하고 자연재해와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국천왕은 봄에 곡식을 백성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 후 갚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권위와 백성의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고구려 사회의 기반을 한층 더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민생이 안정되자 고구려는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미천왕은 고구려의 대외 확장을 상징하는 군주입니다. 그는 가장 큰 수건이었던 한사군의 완전한 소멸을 이뤄냅니다. 한사군은 고조선 멸망 이후 중국 한나라가 설치한 식민 통치 기구였고 오랫동안 한반도 북부를 지배해왔습니다.
미천왕은 이중 대방군을 정복하며 중국 세력을 한반도 북부에서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고조선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역사적 복권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는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국제 정치의 무대에 진입했다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북방의 옥저, 동해 같은 소국들도 점차 복속시키며 동해안 일대까지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단지 무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동맹이나 문화교류 등도 활용해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단순한 군사 정복 국가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유연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증거입니다. 군사력 역시 빠르게 강화되었습니다. 고구려는 기병 중심의 군대를 육성했고 산악 지형을 이용한 유격전, 성곽 방어전 등의 전술을 정비했습니다. 초기 부족 중심의 병력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 군사 체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성곽 도시와 군사 요새의 체계적 배치는 이후 고구려의 방어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주변국뿐 아니라 중국 내부의 혼란까지도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후한 말의 혼란, 삼국시대, 556국시대 등의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고구려는 끊임없이 국경 밖으로 진출하며 자국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내부 정비와 외부 정복이 동시에 진행되며 고구려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닌 동북아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미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의 등장은 고구려를 초강대국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17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고구려의 영토와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먼저 북방 정벌에 나섭니다. 만주의 유목 민족인 거란, 숙신, 그리고 후연을 차례로 공격해 고구려 북부 국경을 안정시킵니다. 이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중국 북방에서 고구려가 정치적 주도권을 쥐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북방을 정리한 그는 곧바로 남쪽, 즉 한반도로 눈을 돌립니다. 당시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백제는 고구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에 광개토대왕은 396년 약 5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합니다. 이 원정에서 한성을 점령하고 백제 왕 아신을 항복시킵니다. 백제는 무려 58개의 성을 빼앗기고 고구려의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고구려는 이로써 한강 유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한반도 중부를 장악합니다. 이는 삼국의 세력 구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광개토대왕은 외일본 세력의 한반도 진출을 저지합니다. 신라는 당시 외의 침입을 받고 있었고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광개토대왕은 군사를 보내 왜군을 격파하고 신라를 지원합니다. 이후 신라는 광개토대왕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일종의 속국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정복과 외교는 단지 국경을 넓힌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을 삼국 전체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방에서는 만주 전체를 지배하고 남쪽으로는 한반도 남단까지 간접 지배하는 초강국이 된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단지 전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개토대 왕릉비를 세워 자신의 정복과 공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비석은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반시에 남아있으며 고구려의 영토 범위와 국제관계, 정치 상황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국내성에 기반을 둔 행정체계 강화에도 힘썼으며 정복한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성을 쌓아 지방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단순한 무력의 지도자가 아니라 군사 정치 외교를 종합적으로 운영한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다스린 22년 동안 고구려는 5천리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국력은 동북아에서 어떤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되었고 주변 민족들은 고구려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광개토대왕은 단 22년 만에 고구려의 지도를 바꾸고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의 아들 장수왕은 그 유산을 물려받아 고구려를 더욱 강대하게 만듭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무려 79년. 그는 고구려를 안정시키고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계승해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고구려의 운명을 바꾼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평양 천도입니다. 장수왕은 아버지 시대의 중심지였던 국내성을 떠나 427년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 천도는 단순히 지역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전략 중심축을 남쪽으로 이동시킨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평양이었을까요? 첫째, 지리적 장점입니다. 평양은 한반도 중심부에 가까워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기에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둘째, 경제적 이점도 컸습니다. 평야가 넓고 농업 생산성이 높아 국가의 재정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남진 정책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만주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천도 이후 장수왕은 본격적인 남하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 핵심 목표는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한성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한 삼국의 강자로 고구려에게 꾸준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장수왕은 이 세력에 직접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475년 그는 거대한 전쟁을 감행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한 고구려군은 계로왕을 참수하고 수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백제는 정치 중심지를 웅진지금의 공주로 옮기며 방어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삼국사기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한 나라의 국왕이 전사한 극적인 사건은 당시 한반도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장수왕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성공이 아니라 삼국 세력 구도의 주도권을 고구려가 쥐게 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이후에도 백제의 남부와 신라 서북부 지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강화합니다. 한반도 중심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고구려는 중국 동북부에서 한반도 중부까지 연결된 거대한 영토를 지닌 제국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정치 군사 외에도 장수왕은 수도 평양을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로 키웠습니다. 평양은 대규모 궁성과 성곽, 관청들이 조성되며 도시 기능이 정비되었고 이는 고구려 후반기 문화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고분 벽화 등도 이 시기를 전후로 급격히 발달하면서 고구려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게 됩니다. 또한 장수왕은 외교적으로도 유연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대 중국의 북위와는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북방의 평화를 유지했고 내부적으로는 왕권을 더욱 강화해 장기 안정 통치를 실현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거의 80년에 달했다는 사실은 그가 단지 정복자만이 아니라 뛰어난 행정가이자 조율자였음을 말해줍니다. 고구려는 늘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그 속에는 눈부신 문화와 예술, 그리고 탁월한 군사 전략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철저히 전사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성은 일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고 전시에는 민간인도 병사로 전환되는 전민병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구려는 언제든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기와 장비도 뛰어났습니다. 철제 투구와 갑옷, 장창과 긴 칼, 그리고 말을 이용한 기병 중심 전술은 고구려군을 빠르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악지형에 익숙한 병사들은 유격전과 기습 공격에 강했고 성곽 방어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은 고구려가 수백 년간 수나라, 당나라 등 강대국과 맞서 싸우는 기반이 되었죠. 하지만 고구려는 단지 싸움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문화의식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분 벽화입니다. 고구려의 귀족 무덤에는 지금도 수많은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용총, 강서대며 덕흥리 고분 등이 있으며 이 벽화에는 당시 사람들의 의복, 춤, 무예, 사냥 장면, 심지어 우주관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벽화 속 인물들은 자유롭고 역동적입니다. 허리를 꺾고 춤을 추는 무희, 활을 당긴 채 말을 달리는 기병, 하늘을 나는 신비한 동물들. 이 모든 장면은 고구려인이 단지 병사나 농부가 아니라 예술을 이해하고 즐기던 민족임을 보여줍니다. 복식 역시 고구려 문화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귀족들은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었고 관복의 모양이나 장식으로 신분과 권위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긴 소매와 대형 허리띠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자적 문화 코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고구려는 복합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늘을 숭배하는 천신 신앙이 중심이었고 이후 불교가 공인되면서 사찰, 탑, 불상 등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불교를 단순히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유의 예술 감각을 녹여 고구려식 불교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7세기 고구려는 여전히 강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력은 장기간의 전쟁으로 소모됐고 왕권은 귀족 세력과의 긴장 속에 약해졌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 642년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대망리지, 즉 최고 권력자에 오릅니다.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하며 국방을 정비했고 당나라와의 외교를 끊고 전면 대결을 선언합니다. 당태종은 이에 격분하여 645년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안시성 전투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성주 양만춘의 지휘 아래 고구려군은 수개월간 성을 지켜내며 당나라의 대규모 원정을 실패로 돌립니다. 이 전투는 고구려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수당 제국 모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고구려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였습니다. 연개소문 사후 그의 세 아들이 권력을 두고 내분을 일으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고구려 전체를 분열시켰고 이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내부 균열로 작용합니다. 이 틈을 타 신라는 당과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백제가 먼저 660년에 함락되며 무너졌고 668년에는 당과 신라 연합군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포위합니다. 이미 내부가 붕괴된 상태였던 고구려는 끝내 함락되고 대대로 이어지던 강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멸망 이후에도 수많은 고구려 유민들은 당나라의 지배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벌였고 그 정신은 결국 발해의 건국으로 이어집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 대조영에 의해 세워져 고구려의 후계국이라 불리며 만주와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합니다.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던 나라 고구려. 그들의 검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혼은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진짜 역사입니다. 고구려의 시작부터 최후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의 뿌리이고 정신입니다. 강인함과 자존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을 지녔던 고구려처럼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